일단 몇 가지 그 질문들을 던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우리 청중석에서 나오는 질문이 있으면 함께 또 해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데서 나도 뭔가를 하고 싶으니까 잘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흔히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얘기하는 디지털 문해력 교육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유석영 교수님 먼저 말씀 주시죠. 네, 디지털 문해력은 생각보다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뭐 요즘 디지털 디바이드, AI 디바이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도 사실 새로운 카페에 가서 그 앞에 버튼 누르게 되면 긴장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게 노년층뿐 아니라 청소년층도 또 지역에 따라서 다양하게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또 농담으로 저희 학생이 누가 링크를 보냈는데 우리 엄마가 모르는 링크는 누르지 말라 했는데 뭐 이게 이제 지금 디지털 문해력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또 요즘은 그래도 교육부와 다양한 기관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시고 좀 더 눈높이에 맞게 쉽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걸 많이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정부와 여러 기관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공공이 노력해줘야 될 것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해야 될 것 모두 중요하다. 이상욱 교수님.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그 약간 오해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전 국민이 코딩할 줄 알아야 된다가 이건 진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코딩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거 해서 나쁠 건 없겠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디지털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알고 그 다음에 그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폐해라든가 위험성, 아까 말씀하신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내가 이걸 사용하다 보면 어느 특정 견해에 갇히게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알고 거기에서 자기의 가치와 일관된 방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것과 일관된 방식으로 디지털 기술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케이퍼빌리티가 디지털 그 리터러시의 핵심이어야 되고 여기에는 당연히 윤리 역량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가 이런 사회적 측면, 윤리적 측면, 그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이런 걸 포괄하는 개념이고 이것이 교육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 뭐 AI 리터러시와 관련된 보고서라든가 디지털 리터러시를 어떻게 증진할 것인가 하는 다양한 보고서들을 출판을 했는데 저도 보면 그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는 아마 국내 번역된 것도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육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천재 프로그래머도 생전 처음 보는 키오스크 앞에 서면 멘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얘기는 일반적으로 AI 기반의 서비스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형태도 다르고 서비스 뭐 UI, UX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이제 해결책은 기업이 친절해져야 됩니다. 기업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해야 함을 절실하게 느낄 필요가 있는데 근데 AI 윤리 그리고 뭐 디지털 리터러시 이게 어떻게 보면 문과 영역과 이과 영역이 합쳐져 있는 분야잖아요. 그렇게 보면 관련 인력이 비쌀 수밖에 없고 희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ROI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비용 중심의 구조, 인력 구조는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결국은 그 기업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받고 그럼 다른 기업 역시도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 속에서 그런 거에 대해 칭찬을 적극적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구조를 간다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칭찬 그리고 사실은 사회적 보상이죠. 사회적 보상, 경제적 보상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또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바로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이건 하나로 통합해서 한번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과 소외계층에 관련된 문제인데 질문의 요지는 인공지능을 다른 사람들은 다 이용하는데 소외계층은 거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져서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또 약간 변형하면 인공지능이 이런 소외계층에게 빛을 비춰주는 소외계층이 잘 반영되고 소외계층을 위해서 활용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하고도 같이 묶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석영 교수님은? 제가 카카오의 사회 환원 재단인 카카오 임팩트의 사회 이사로 있어요. 근데 카카오 임팩트는 말씀하신 그런 숨어 있을 수 있는 분들에게 또 그런 분들을 돕는 사회 혁신가들에게
마이크를 전달하고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좀 더 알리고 그분들 굉장히 외롭거든요. 네트워크를 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3번째 펠로우님들 선정하는데 함께 했는데 희귀병 중에 1형 당뇨가 있어요. 그래서 1형 당뇨는 2형 당뇨와 다르게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건강, 음식이나 운동을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하고 좀 다른 문제예요. 근데 너무 적기 때문에 약도 너무 비싸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1형 당뇨 한우의 대표님이 소프트웨어 개발자였어요. 소프트웨어 개발자였다가 10년 전에 당신의 아이가 아픈 걸 보고 그만두시고 오픈소스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 이번에 그 카카오 임팩트 펠로우가 되시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선정 작업을 같이 보면서 이거는 우리가 기술로 함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는 선생님으로서 우리 학생들이 그리고 카이스트 졸업생으로서 제 후배님들이 기술만 아는 게 아니라 좀 더 사람과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고 싶어서 이제 같이 요즘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배울 수 있어서 좋고 또 카카오 임팩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알게 돼서 좋고 또 이 펠로우님들은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그래서 서로가 배우면서 근데 아직은 구체적인 솔루션은 없으나 장기적으로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어렵거든요. 대화가 안 돼서. 그런데 포기하지 말고 함께 계속 가는 그런 것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교가 되는 어떤 다양한 테이블들이 있으면 확실히 도움이 되겠네요. 오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다른 질문들이 또 몇 가지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여기 현장에 또 청중들께 인센티브를 드려야 되잖아요. 현장의 청중 중에서 혹시라도 오늘 이야기 중에 또는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 질문하실 바가 있으셨다면 질문 한번 해보시죠. 네, 손을 힘차게 드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서 언론홍보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손효민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 디지털 문해력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게 작년에 틱톡에서 도둑 챌린지였나? 정확한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도둑질하는 걸 영상으로 찍어서 챌린지 했던 게 되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지금 디지털 문해력이 모두에게 필요하고 어린 친구들에게도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로도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사실 미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궁금하고 또 아까 이야기하셨던 AI 리터러시랑 미디어 리터러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려운 질문이죠. 예, 이상욱 교수님이 답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AI 리터러시랑 미디어 리터러시는 굉장히 많이 비슷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리터러시가 다 그런데요. 그리고 그게 아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무슨 뜻이냐면 리터러시라는 게 원래는 글을 읽을 수 있느냐잖아요. 그렇죠? 문해력. 근데 이제 글자 못 읽는 사람들은 사실은 거의 없죠. 그렇지만 실제로 글이 좀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복잡한 논쟁점들이 있거나 그러면 사실은 똑같은 글을 읽고도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자기 읽고 싶은 대로 읽거나 그러면 이제 그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도 그 동일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가진 미디어적 주장들이 있으면 그 주장들을 이렇게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런 다양한 견해들 사이에서 자기 견해들을 이렇게 형성해 나가는 그런 역량들을 강조하잖아요. AI 리터러시도 정확히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뭐냐면 AI가 굉장히 파워풀한 기술이고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 AI라는 기술이 작동하는 본질적인 특징들 때문에 놓치고 있을 가능성들이 아니면 AI가 내놓은 결과물들을 우리가 해석할 때 조심해야 하거나 신경 써야 될 사안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AI를 사용하는 게 AI 리터러시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미디어가 굉장히 파워풀하고 굉장히 유용하지만 미디어의 장점과 단점 그다음에 그걸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능력들을 강조하는 게 미디어 리터러시인 거하고 정확히 똑같은 거죠. 그럼 왜 이 대답이 이제 첫 번째에 대한 그 대답이 될 수 있냐면 제가 그 SNS를 안 해가지고 틱톡 문화에 익숙하진 않지만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일단 이제 절도는 그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미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그걸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AI 리터러시 혹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틱톡에서 그런 어떤 잘못된 문화가 퍼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느냐?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그걸로 막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런 행동들을 아무 생각 없이 할 수도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그 AI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것들은 하지 말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주변 친구들을 만류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적어도 그게 나쁜 것이다라는 사회적 비난은 이끌어낼 수 있어서 적어도 그런 어떤 현상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나가서 훨씬 더 큰 피해를 가져오는 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하실 분? 예. 네, 오늘 그 토크를 통해서 정말 인공지능 기술 이런 걸 문외한인데 저 같은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쉬운 언어로 풀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모든 패널 선생님들께 질문 드리는데, 국제사회와 학계와 기업에서 이렇게 그 기술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되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반가웠는데, 그럼 혹시 국내 사회 차원에서는 어떤 정책들이나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고, 한 가지는 이상욱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국제사회에서 인공지능과 윤리의 이야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발도상국들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 논의에 들어오고 있는지 그런 점들이 궁금했어요. 이것이 혹시 개발도상국과 또 이미 개발 중인 우리 국가들 사이에 새로운 격차를 혹시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네, 그 두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의 대응 문제, 그리고 국가 간 격차라든가 혹시 국가의 소외 문제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질문을 받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주시는 마지막 발언 순서로 해가지고 쭉 세 분께 들어보는 그런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김대원 팀장님 말씀 주실까요? 국내 흐름과는 별도로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드렸으면 하는 말씀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도와 규제 논의는 다른 규제와 정책의 논의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규제와 정책은 기준이 되는 게 인과성입니다. A가 B를 명확하게 만들어내야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그 타당성이 부여되는데, 인공지능과 같은 경우는 개연성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다, 혹은 뭐 그런 우려가 있다, 뭐 이런 거가 이제 사회적 명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을 수도 분명히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AI에 대한 그 데피니션, 그러니까 정의만 다룬 게 한 두꺼운 책 한 권이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사실 AI는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하나의 성격만 규정 지어놓고 관련된 정책을 만들고 규제를 만들어 놓는 고민이 가끔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악영향을 막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문제는 추가적인 생각이나 창의력을 사전 검열을 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귀납적으로 그것을 따라가면서 하나하나씩 해결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한 5년, 10년 후에는 관련된 체계가 아마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근데 그러한 걸 위해서는 이상욱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시간의 성숙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이제 너무나 이제 급하다 보니 그런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 우리 사회의 그러니까 조금 조급함은 조금 경계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관련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인 눈높이도 많이 높아졌으니까 많이 따라가려고 더더욱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내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대 다양성위원회 두 번째로 카이스트에서 포용성위원회를 만들 때는 포용성이 뭐야? 이런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포용성위원회는 뭐 하는데요? 뭐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들었는데, 올해 다양한 행사에 다양성, 포용성 키워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르게 습득한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너무 조급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가 다양성과 포용성을 가진 인공지능은 가능한가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한 인공지능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부터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고 배우고 익혀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일단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법적 규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실제로는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그 기업 활동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거를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로 느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맥락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훨씬 더 장기간의 노력을 거쳐서 좋은 제도들을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에는 다 공감을 하는데 실제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가장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한 뭐 유튜브 보다가 우리가 어느 쪽으로 이렇게 편향되면 어떻게 해요 하는 거,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서 편견이나 혐오 발언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그 관련된 학계라든가 아니면 산업 기술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서 그런 분야의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는 이런 걸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체크리스트를 만든다든가 그걸 어떤 특정 기업들하고 특히 중소기업들하고 협업해가지고 그 기업의 특화적인 어떤 체크리스트를 만든다든가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같은 데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건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사실은 국제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선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게 좀 더 광범위한 어떤 공감대를 좀 확보해 나가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국제 논의에서 그 부분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나라나 그 기술적으로 인공지능이 발전 안 된 나라들에서 정확히 그런 우려, 우리한테 데이터는 다 가져가면서 실제로 우리는 남는 게 뭐냐, 결국은 이익은 다 그 선진국들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문제 제기가 굉장히 강하게 있었고 데이터 주권을 명시했습니다. 분명히 이런 어떤 그 기술 개발의 수준, 그다음에 경제 개발의 수준에 따라서 국가 간 입장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된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고 국제적 제도적 장치들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주의가 사실은 우리 인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죠. 왜냐하면 남성성이 뭔지를 고민하게 만들어줬고 그 남성성으로 대표되는 인간성이 뭔지를 고민하게 만들어줬는데요. 사실 포스트 휴먼론이나 이런 데처럼 인공지능은 진짜 인간적인 게 뭐지? 를 고민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간이 아마 가장 못했으면서도 잘할 수 있는 게 슬기로운 공존인데 이것을 어떻게 새롭게 이루어낼 것인가라는 부분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자리 떠나지 않고 함께해 주신 청중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귀중한 말씀 주신 세 분의 패널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모임까지 3번에 걸쳐서 좋은 귀한 자리 만들어주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